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의도에 이목이 쏠립니다. 북한의 도발이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탄도미사일 도발은 처음인데 지금 이제 시점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과연 그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에이펙에는 이제 21개 회원국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21개국 국가 수반급이 참석을 하거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아마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의 존재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시키고 싶었다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점, 이 점은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을 향해서 하는 그 메시지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수위 조절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이가 9월 8일 날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활용한 신형 엔진 출력 시험장에 나타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참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이 9번째 시험이고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형 엔진은 화성 20형에 사용될 것이고 화성 19형에도 이것이 사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아시다시피 10월 10일 날 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 때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사일보다 추력이 한 40% 높은 200톤 포스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앞이 뭉퉁하기 때문에 다탄두를 이제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수위 조절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발사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공개만 했지 사실상 시험 발사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대신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이제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대신에 이제 한국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안규벽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무5 그러니까 탄두 무게 8톤짜리 있잖아요. 예. 그 8톤짜리를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섰고 올 연말에는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은 우리 한국에 8톤짜리 현무가 실전 배치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그런 적대적 두 국가론적인 차원에서 맞대응 성격으로 이걸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을 했고 이게 이제 동해상이 아니라 함경북도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정확한 재원은 지금 분석 중인데 어떤 미사일이라고 전망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있는데 네, 예. 쉽게 얘기해서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뭐 중거리 미사일이 있고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라고 하면 장거리 미사일은 이제 미국을 이제 의식한 그런 미사일이 되겠죠. ICBM이라고. 단거리 미사일은 순전히 우리 한국을 향한 미사일입니다. 예, 예. 그 미사일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성 11형이거든요. 그래서 화성 11형에는 11-가, 나, 마. 가, 라, 네. 마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은 우리가 흔히 KN-23이라고 이제 코드 네임이 돼 있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가장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이 바로 KN-2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화성 11-나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11-다-2.5, 화성 11-다-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2.5는 탄두가 2.5톤짜리가 이제 실리는 거고요. 예. 4.5는 4.5톤짜리가 실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화성 11-라형은 통상 사거리가 한 110k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선 부대에 이게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부대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북한에서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 때 이제 공개한 화성 11-마형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형은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K-23 그 골격에다가 앞에 뭐를 붙이냐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붙였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것이 시험 발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화성 11 다시 4.5 이것을 이제 발사한 것으로 국방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열병식 때 제가 그 실장님께 네네.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무기가 뭐냐라고 그렇죠. 여쭤봤을 때 그때 이제 화성 11형 마형을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맞습니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의 이번 도발로 글쎄요, 이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회담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아직은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은 북한은 이제 수위 조절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그 지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게 시험 발사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고 뭐 실제 발사일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 미국 쪽에서 판단을 한다면 예. 아마 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뉴욕 타임즈에서 사실상 며칠 전에 지금 미국의 그런 행정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비공개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대사 대리로 있는 조셉 윤 대신에 케빈 킴이라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예. 그 케빈 킴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2018년도, 19년도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네. 스티븐 비건의 거기에 실무자로서 그런 이런 북미 회담을 이렇게 조율하는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이번에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거 보고요. 또 지난주부터는 미국에서 이 회담을 위해서 한 1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왜 제가 이제 우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행사,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절차와 일정과 의제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오가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의제대로 이렇게 제일 윗분들은 의제대로만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일체 없었단 말이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케빈 킴이 며칠 전에 뭐 들어와서 그것도 이제 아마 유엔사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네네. 그것까지도 북한에서는 아마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깜짝 회담밖에 안 남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국무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예비 계획으로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이 경주 에이펙 개최 전에 또는 이 그 에이펙 전후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이제 크게 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나는 이제 화성 20형. 이건 이제 어차피 다 추력 뭐 다 끝났고 시험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신행 미사일들 공개하고 나면 아무리 늦어도 뭐 한 달 반 이내는 다 이렇게 시험 발사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동창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장, 이제 수직 발사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엔진 시험하는 것이 민간 위성에 의해서 포착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연료가 조금 어렵긴 한데 비대칭, 뭐 디메틸 히드라진하고 산화제하고 네. 섞은, 그러니까 이걸 섞어 가지고 이제 추진 연료로 쓰는데 주로 이제 백두산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엔진 가지고는 한 번 성공을 했죠, 북한이. 이제 총 4번을 했는데 최근에 두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고 작년 5월 달에 다시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결국은 북한이 이런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찰 위성도 발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화성 20형이든 정찰 위성이든 두 개 다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우주체 또는 상공으로서의 발사하는 것은 결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북한이 이제 제가 이런 예상을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년 1월 달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당 제9차 당대회예요. 그러면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뭔가 성과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 그 성과물 내놓을 때 아마 여기 화성 20행이라든지 또는 정찰위성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성과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라도 아마 이런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게 사실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스타일 이 부분인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또 변수가 있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적극적인 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일 거다라고 보긴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싱크탱크에서는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2019년도 6월달 상황을 보면 20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코가 이렇게 쑥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뭐 그거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채 4달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 있는 G20 회의 끝나면서 SNS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이게 이제 수위 조절한 문제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됐을 때에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능력 그거하고 지금은 이제 무려 6년이 지난 지금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은 다르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그때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더 강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회동을 제안하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 그거 한번 만나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게다가 이제 지난번 최고인민회의 할 때 시정연설 할 때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뭐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일주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담판을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두 가지 지금 남아있는 그 팽팽한 분야, 쟁점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네네. 뭐 기재부 장관, 정책실장, 그리고 산자부 장관, 그다음 통상교수본부장 들어온 지 뭐 불과 한 이틀 만에 지금 또다시 이제 정책실장하고 산자부 장관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들어와 가지고서 미국이 제시한 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마 관련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또 뭐 어떤 지침도 받고 그러셨겠죠. 예. 그리고 나서 방법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끝까지 그냥 에이펙에서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냥 그 정도 상태에서 끝낼 거냐. 그렇다면 이게 좀 보기 좋은 모습으로 끝낼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왜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두 가지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직접 투자해라 현금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금 비율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출 비율, 보증 비율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제일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타결 짓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뭐 어떻게 잘 되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합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을 해요. 네,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목소리도 네. 나오잖아요. 이 네.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상태대로 가면은 제대로 된 합의문이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연합하고 미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MOU를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팩트 시트, 그냥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것만 이렇게 정리한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될 리도 없는 거고 뭔가 이렇게 이제 소개의 성과도 이제 못 얻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간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의 그 쟁점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 예, 예. 우리도 일본처럼 제대로 된 MOU를 맺어서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교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